안녕하세요. 모닥불 읽어주는 밤입니다. 그림 형제의 그림 동화집 제6편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농민들은 작은 농부가 그들을 속여 넘겼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그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게 그의 배신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순조롭게 작은 농부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구멍투성이 통에 담겨 물에 던져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끌려 나왔고 그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집전할 사제가 불려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야 했고 농부가 사제에게 시선을 돌렸을 때 그는 재분소 아내와 함께했던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옷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으니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바로 그 순간 농부가 오랫동안 시장이 되고 싶어 했던 양치기장이 양떼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온 세상이 뭐라고 하든 안 됩니다. 양치기장은 그 소리를 듣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무엇을 안 하겠다는 거냐? 농부는 말했습니다. 내가 통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 됩니다. 양치기장은 말했습니다. 통에 들어가는 것 외에 시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통에 들어갈 겁니다. 농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에 들어가면 시장이 될 겁니다. 양치기장은 흔쾌히 통에 들어갔고 농부는 통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양치기장의 양떼를 차지하고 달아났습니다. 목사는 무리에 가서 미사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통을 물가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이 굴러갈 때 양치기장은 말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들은 농부가 말하는 줄로만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 아래를 좀 내려다보세요. 그들은 통을 물속으로 굴렸습니다. 그 후 농민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마을에 들어서는 동안 작은 농부 또한 양떼를 몰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매우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농민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농부, 어디서 왔습니까? 물에서 나왔습니까? 농민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깊고 깊게 가라앉았어요. 결국 통바닥을 밀어내고 기어 나왔는데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많은 새끼 양들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바로 그 양떼를 데려왔습니다. 농민들은 물었습니다. 다른 양들도 더 있습니까? 그러자 농민이 말했습니다. 아, 네, 제가 원할 만큼 더 많습니다. 농민들은 각자 양 한 마리씩 가져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장로가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물가로 갔습니다. 바로 그때 푸른 하늘에 작고 솜털 같은 구름들이 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새끼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구름들은 물에 비쳐 보였고 농민들은 외쳤습니다. 저희는 이미 아래에 양이 보이는 거려. 장로가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 살펴볼 테니 상황이 좋으면 불러주세요. 그러자 그는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물이 튀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고 마을 사람 전체가 한 사람처럼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온 마을이 물에 잠겼고 혼자 남은 작은 농민은 유일한 상속인이 되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프레데리크와 카타리나. 옛날 프레데리크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카타리나가 있었고 그들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프레데리크가 말했습니다. 카테, 내가 밭으로 가는데 돌아오면 배가 고플 테니 맛있는 음식을 해두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게 해줘.
알았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모두 준비해 둘게. 저녁 시간이 되자 카타리나는 그녀가 가진 고기 중 가장 좋은 스테이크를 불에 올려 굽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는 곧 갈색으로 변하며 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리나는 포크로 스테이크를 뒤집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스테이크가 거의 다 됐네. 맥주를 지하실에서 가져올까? 그래서 그녀는 팬을 불에 두고 큰 주자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맥주가 주자에 담기기 시작했고 카타리나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개가 갇혀있지 않네. 스테이크를 가지고 튀어갈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녀는 지하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과연 짓궂은 개가 스테이크를 입에 물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카타리나도 개를 쫓아 달렸지만 개가 더 빨랐고 스테이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네. 어쩔 수 없으면 참아야지. 카타리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꽤 멀리 달려 피곤해진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 몸을 식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맥주도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카타리나가 콕을 잠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자가 가득 차자 맥주가 바닥으로 흘러넘쳤고 결국 통이 비워졌습니다. 그녀가 지하실 계단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벌어진 일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프레데리가 이 엉망진창을 보게 되면 어떡하지?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난 시장에서 샀던 좋은 밀가루 자루가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밀가루를 바닥에 뿌리면 맥주를 훌륭하게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다. 그 밀가루를 보관해 둔 것이,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좋은 용도가 생겼구나. 그녀는 곧바로 밀가루 자루를 가지러 갔지만 실수로 큰 맥주통 위에 올려놓다니 통째로 엎질러 버렸습니다. 결국 아껴두었던 맥주가 바닥에 흥건하게 흘러넘쳤습니다. 아, 어쩔 수 없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다른 일도 따라오기 마련이야. 그녀는 지하실 전체에 밀가루를 뿌리고는 자신의 재치에 꽤 만족하며 정말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프레데리이가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점심은 뭘 준비했니? 그가 물었습니다. 오, 프레데리이.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스테이크를 요리하고 있었는데 맥주를 길어내려 내려가려던 찰나 개가 잽싸게 훔쳐갔어. 맥주를 쫓아가려던 찰나 맥주가 쏟아졌고 밀가루 자루로 맥주를 닦으려다 통까지 엎어버렸지만 지금은 지하실이 꽤 건조하고 깨끗해졌단다. 카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니? 그가 말했습니다. 스테이크를 태우고 맥주를 쏟고 밀가루까지 망쳐버렸어? 프레데리.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몰랐단다. 미리 말해주셨어야지.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면 나도 정신을 차려야겠어. 그는 집안에 금이 꽤 있었기에 카타리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예쁜 노란 단추 좀 봐. 이걸 상자에 넣어 정원에 묻어두겠지만 절대로 가까이 가지도 만지지도 마렴. 네, 프레데리.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옹기 접시와 그릇을 파는 상인들이 찾아왔고 그녀에게 구매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 정말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 혹시 노란 단추가 필요하면 거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노란 단추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정원에 가서 내가 말하는 곳을 파보면 노란 단추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어.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상인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정원에 가서 파헤쳤고 노란 단추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모두 가져가고는 접시와 그릇을 잔뜩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그릇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프레데리이가 돌아왔을 때 그는 소리쳤습니다. 카테, 뭘 한 거니? 자, 봐,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노란 단추로 이걸 모두 샀어. 하지만 내가 직접 만지지는 않았어. 상인들이 직접 와서 파낸 거야. 자기야,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프레데리이가 말했습니다. 내 노란 단추가 전부 돈이었다니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프레데리이가 물었습니다. 해를 줄 생각은 없었어요. 당신이 말씀하셨어야죠. 카테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프레데리이, 곧 금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도둑들을 쫓아가도록 해요. 알았어. 한번 해보지. 프레데리이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길에 먹을 게 없을 테니 버터랑 치즈 좀 가져가도록. 좋아요. 그녀는 말하며 프레데리이는 너무 빨리 걸어 그녀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때쯤이면 내가 집으로 더 가까워지겠지. 잠시 후 그녀는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 언덕 아래에는 수레바퀴가 지나갈 때마다 양쪽 나무들을 긁고 상처 입히는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아, 저 나무들 좀 보세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엾은 나무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도저히 나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녀는 나무들을 기름칠해 주어 바퀴가 더 다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치즈 하나가 바구니에서 떨어져 언덕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카테는 살펴보았지만 치즈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른 치즈도 곧 따라갈 거야. 내가 없으니 혼자 찾아갈 테지. 그리고 그녀는 다른 치즈도 함께 굴려보냈습니다. 치즈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언덕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그녀는 치즈들이 길을 알 테니 그녀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며 굳이 그들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프레데리이를 따라잡았습니다. 프레데리이는 그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른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버터랑 치즈는 어디 갔어?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 나무들을 기름칠하는데 버터를 썼고 치즈 하나가 굴러 떨어졌으니 다른 치즈를 보내서 찾게 했어. 아마 둘 다 길 어딘가에 있을 거야.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 그녀가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말하지 않았잖아. 그들은 마른 빵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프레데리이는 말했습니다. 카테, 우리가 떠나기 전에 문을 제대로 잠갔니? 안 잠겼어.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았잖아. 그럼 집에 가서 잠그고 먹을 것도 좀 가져와. 프레데리이가 말했습니다. 카테는 그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프레데리이는 먹을 것을 원하겠지. 하지만 버터랑 치즈는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맛있는 견과류 한 봉지와 식초를 가져가야겠어. 전에 그가 그걸 먹는 걸 봤으니까. 집에 도착한 그녀는 뒷문은 걸어 잠갔지만 앞문은 경첩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프레데리이는 문을 잠그라고 했지만 문을 떼어가면 더 안전할 거야. 그녀는 천천히 집을 나섰고 마침내 프레데리이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자, 프레데리이, 문이 여기 있잖아.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지켜보든 상관없어. 이런, 프레데리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영리한 아내를 두었구나. 내가 집을 빨리 고치라고 보냈더니 문까지 가져가서 누구든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다니. 하지만 내가 문을 가져왔으니 죄송한 대가로 문을 계속 들고 다니도록 할게.
알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문을 들고 다니겠지만 견과류와 식초병까지는 너무 무거워서 함께 들 수 없어요. 그러니 문에 묶어두도록 할게요. 프레데리는 당연히 그 계획에 반대하지 않았고 그들은 도둑을 잡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도둑을 찾을 수 없었고 어두워지자 나무 위로 올라 밤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찾던 도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말 못된 녀석들이었고 물건을 잃어버리기 전에 찾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곤함을 느낀 그들은 프레데리이와 캐서린이 있는 나무 아래에 불을 피웠습니다. 프레데리이는 다른 쪽으로 내려가 돌멩이를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 돌멩이로 도둑들의 머리를 치려고 했지만 도둑들은 이젠 거의 아침이 되려나 자디 떨어지는 걸 보니 라고 말했습니다. 어깨에 문을 짊어진 캐서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건 견과류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속삭였습니다. 프레데리이, 견과류를 놓아야겠어. 안 돼, 그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놓으면 들킬 거야. 어쩔 수 없어. 놓아야 해. 그럼 어서 내려놓도록 해. 그러자 견과류가 나뭇가지 사이로 덜렁덜렁 떨어졌고 한 도둑이 외쳤습니다. 세상에, 비가 내리는 것 같아. 잠시 후 캐서린은 문이 여전히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레데리히에게 속삭였습니다. 식초를 내려놓아야겠어. 절대 안 돼,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들킬 거야. 어쩔 수 없어. 내려놓아야 해. 그녀는 식초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도둑들은 이런 이슬이 얼마나 짙은가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캐서린은 문 자체 때문에 무거운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속삭였습니다. 프레데리이, 곧 문을 내려놓아야겠어.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가 들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간다. 그녀는 말하고 탕소리와 함께 문이 도둑들에게 부딪혔습니다. 도둑들은 살려줘 라고 외치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달아나 모든 금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레데리이와 캐서린이 내려오자 그들은 그들의 돈이 안전하고 무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달콤한 로랑. 옛날의 마녀였던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두 딸을 두었는데 한 명은 못생기고 악했고 그녀는 자신의 딸이라서 그 딸을 사랑했고 다른 한 명은 아름답고 착했고 그녀는 계모이기 때문에 그 딸을 미워했습니다. 계모의 딸은 예쁜 앞치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딸은 그 앞치마를 너무 갖고 싶어 해서 질투심을 느꼈고 어머니에게 그 앞치마를 꼭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늙은 여자는 조용히 하렴. 내 새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내 의붓자매는 오래전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가 잠들면 제가 찾아와 머리를 잘라버릴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침대 가장자리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그녀를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가엾은 소녀가 바로 그 순간 구석에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있어서 다행히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을 때 마녀의 딸이 먼저 침대에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눕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잠든 후 다른 딸이 그녀를 살짝 앞쪽으로 밀어넣고 벽 가까운 곳 뒷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밤이 되자 늙은 여자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에는 도끼를 들고 왼손으로 밖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지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도끼를 움켜쥐고 자신의 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늙은 여자가 떠난 후 소녀는 일어나 그녀의 애인 로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나오자 소녀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로랑,
서둘러 도망쳐야 해요. 제 계모가 저를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제 딸을 죽였어요. 만약 해가 뜨고 그녀가 자신이 한 짓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낭패를 볼 겁니다. 로랑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그녀의 마법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충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우리를 쫓아오면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소녀는 마법 지팡이를 가져와 죽은 딸의 머리에 피를 3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침대 앞, 부엌, 그리고 계단에 1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애인과 함께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늙은 마녀가 일어나 딸을 불렀습니다. 앞치마를 주고 싶었지만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녀는 어디 있니?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 계단에 있어요. 청소하고 있어요. 라고 첫 번째 피 방울이 대답했습니다. 마녀는 계단으로 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쳤습니다. 어디 있니? 여기 부엌에 있어요. 몸을 녹이고 있어요. 라고 2번째 피 방울이 외쳤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외쳤습니다. 어디 있니? 아, 여기 침대에 누워 있어요. 라고 3번째 피 방울이 외쳤습니다. 그녀는 침실로 갔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머리를 잘라 피투성이로 웅크리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마녀는 분노에 휩싸여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 세상을 내다보던 그녀는 의붓딸이 로랑과 함께 도망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으로도 소용없을 거야. 멀리 도망쳐도 결국 나를 피할 수 없을 거다. 라고 그녀는 외쳤습니다. 그녀는 여러 리그를 걸을 수 있는 마법 부츠를 신고 한 걸음마다 1시간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곧 그녀는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소녀는 늙은 여자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자 마법 지팡이로 애인 로랑을 호수로 자신을 호수 가운데 수영하는 오리 새끼로 변신시켰습니다. 마녀는 강가의 자리를 잡고 부스러기를 던지며 오리 새끼를 꼬시려 애썼지만 오리 새끼는 꼬시지 않았고 마녀는 결국 밤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소녀와 그녀의 애인 로랑은 다시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아름다운 꽃으로, 로랑은 악사로 변신했습니다. 꽃은 가시덤불 속의 핀 모습이었죠. 곧 마녀가 그들에게 다가와 악사에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악사님, 제가 그 아름다운 꽃을 꺾을 수 있을까요? 악사는 네, 그럼 제가 연주를 해드릴 테니 꽃을 꺾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녀는 덤불 속으로 재빨리 들어가 꽃을 꺾으려 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꽃이 누구인지 말이죠. 악사는 연주를 시작했고 마녀는 원치 않아도 춤을 추어야만 했습니다. 마법에 걸린 춤이었죠. 악사가 연주를 더욱 빠르게 할수록 마녀는 더욱 격렬하게 몸을 흔들어야 했습니다. 가시가 옷을 찢고 찌르고 상처 입혀 피를 흘리게 했죠. 악사가 멈추지 않자 마녀는 결국 땅에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은 로랑은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가서 결혼을 준비해야겠어요. 소녀는 그럼 제가 여기에서 기다릴게요. 아무도 저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붉은 돌기둥으로 변신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로랑은 떠났고 소녀는 붉은 돌기둥이 되어 들판에서 애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로랑은 집에 도착하자 다른 여성의 유혹에 빠져 소녀를 잊고 말았습니다. 가엾은 소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지만 결국 로랑이 돌아오지 않자 슬픔에 잠겨 꽃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이 길을 지나 나를 짓밟을 거야. 어느 날 목동이 양떼를 몰고 그 들판을 지나다 꽃을 발견했습니다. 꽃이 너무 예뻐서 꺾어 가슴팍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후로 목동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일이 이미 끝마쳐져 있었습니다. 방은 깨끗하게 쓸려 있고 탁자와 의자는 닦여 있으며 벽난로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고 물도 길려져 있었죠. 정오가 되면 집에 돌아오면 식탁이 차려져 있고 맛있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그 집에 숨을 수 없었죠. 그는 분명히 이러한 보살핌에 기뻤지만 결국 두려워져 현명한 여인을 찾아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명한 여인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짓입니다. 아침 일찍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무엇이든 보인다면 하얀 천으로 덮으세요. 그러면 마법은 멈출 것입니다. 목동은 그녀의 말을 따랐고 다음날 아침날이 밝아오자마자 그는 상자가 열리고 꽃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 하얀 천으로 꽃을 덮었습니다. 순식간에 변신은 끝났고 아름다운 소녀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꽃이었다고 고백하며 그동안 그의 집안일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가 그녀에게 마음에 들자 결혼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롤랑이라는 약혼자가 버렸음에도 그에게 충실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목동을 위해 집안일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롤랑의 결혼식이 열릴 때가 가까워졌고 나라의 오랜 풍습에 따라 모든 여인들이 결혼한 부부를 축복하며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충실한 여인이 이 소식을 듣자 너무 슬퍼서 가슴이 찢어질 듯했고 자진해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인들이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녀 차례가 되자 뒤로 물러섰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롤랑의 귀에 닿았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 목소리는 바로 그녀야. 다른 누구도 원치 않아. 그가 잊고 지냈던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사라졌던 기억들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그리하여 충실한 여인은 약혼자 롤랑과 결혼식을 올렸고 슬픔은 끝났고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노우드롭. 넓은 눈송이들이 흩날리는 추운 겨울날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의 여왕이 창가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틀은 아름다운 검은 단풍나무로 만들어졌고 그녀가 창밖의 눈을 바라보던 중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세 방울의 피가 떨어졌고 그녀는 하얀 눈 위에 흩뿌려진 붉은 방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고 이 단풍나무 창틀처럼 검게 자라기를. 그렇게 작은 소녀는 정말로 자랐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뺨은 피처럼 붉고 머리카락은 단풍나무처럼 검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노우드롭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왕은 세상을 떠났고 왕은 얼마 후 다른 여인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새 왕비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너무나 허영심이 많아 자신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법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진실을 말해보렴. 이 나라의 모든 여인들 중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 거울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스노우드롭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햇빛처럼 밝고 왕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폐하께서는 아름다우시고 보기에 훌륭하시지만 스노우드롭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왕비는 분노와 질투심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녀 중 한 명을 불러 스노우드롭을 숲으로 데려가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하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녀는 스노우드롭을 숲으로 데려갔지만 스노우드롭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나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예쁜 아이야 라고 말하며 그녀를 혼자 두고 왔습니다. 하녀는 맹수가 스노우드롭을 찢어발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스노우드롭을 죽이지 않고 운명에 맡겨두기로 결심하면서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그녀에게 누군가가 나타나 구해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은 것입니다. 가난한 스노우드롭은 숲속을 두려움에 떨며 헤매었습니다. 맹수들이 으르렁거렸지만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스노우드롭은 언덕 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도착하여 쉴 수 있을 만큼 지쳤습니다. 오두막 안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흰 천이 깔려 있었고 7개의 작은 접시, 7개의 작은 빵, 7개의 작은 잔에 포도주가 담겨 있었으며 7개의 칼과 포크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7개의 작은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노우드롭은 배가 너무 고파서 각 방에서 조금씩 떼어 먹고 각 잔에서 조금씩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스노우드롭은 모든 작은 침대를 하나씩 시험해 보았지만 하나는 너무 길고 다른 하나는 너무 짧았습니다. 마침내 7번째 침대가 딱 맞았습니다. 스노우드롭은 그곳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오두막의 주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산속에 사는 7명의 난쟁이로 금을 찾고 캐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7개의 등을 켜고 보니 모든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난쟁이는 내 의자 위에 누가 앉았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난쟁이는 내 접시에서 누가 먹었을까? 세 번째 난쟁이는 내 빵을 누가 먹었을까? 네 번째 난쟁이는 내 숟가락을 누가 만졌을까? 다섯 번째 난쟁이는 내 포크를 누가 다뤘을까? 여섯 번째 난쟁이는 내 칼로 누가 잘랐을까? 7번째 난쟁이는 내 포도주를 누가 마셨을까? 그러자 첫 번째 난쟁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내 침대에 누가 누워 있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난쟁이들도 달려와 모두 누군가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7번째 난쟁이는 스노우드롭을 발견하고 형제들을 보러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경탄하며 등을 비추며 저런 정말 예쁜 아이로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보는 것이 기뻤고 그녀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7번째 난쟁이는 나머지 난쟁이들과 차례로 밤이 지나도록 1시간씩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스노우드롭은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난쟁이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요리하고 옷을 짓고 실을 찾는다면 이곳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문을 찾아 산으로 나갔습니다. 스노우드롭은 집에서 홀로 남겨졌고 그들은 그녀에게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여왕이 곧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낼 테니 조심하고 아무도 들이지 마렴. 하지만 스노우드롭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여왕은 자신이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거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거울아, 진실을 말해보렴. 이 나라의 모든 여인들 중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 거울은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언덕 너머 숲속에서 7 난쟁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스노우드롭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폐하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왕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거울은 항상 진실을 말한다고 알고 있었고 하인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왕은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늙은 노점상으로 변장하고 언덕을 넘어 난쟁이들이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며 좋은 물건들 팔아요 라고 외쳤습니다. 스노우드롭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뭘 팔고 계세요? 좋은 물건들, 예쁜 물건들, 여왕은 대답했습니다. 레이스와 바늘실을 여러 색깔로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를 들여보아야겠어요. 꽤 친절해 보이시네요. 스노우드롭은 생각하며 달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나, 노점상은 말했습니다. 코르셋 끈이 얼마나 엉망이세요. 제 예쁜 새 레이스로 묶어드릴게요. 스노우드롭은 어떤 속임수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노점상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노점상은 재빠르게 움직이며 끈을 너무나 조여서 스노우드롭의 숨이 멎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습니다. 이제 내 아름다움은 끝이다. 분노한 여왕은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7 난쟁이들이 돌아왔고 그들은 스노우드롭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땅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병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끈을 풀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숨을 쉬기 시작했고 곧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바로 여왕이었습니다. 다음에 조심하고 우리가 없을 때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 여왕은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이전과 같이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슬픔과는 달리 거울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언덕 너머 숲속에서 7 난쟁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스노드롭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폐하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왕은 스노우드롭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와 악의에 휩싸여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이전과는 다른 옷으로 다시 변장하고 독이 든 빗을 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스노우드롭이 난쟁이들의 오두막에 도착하자 문을 두드리고 외쳤습니다. 좋은 물건들 좀 팔겠습니다. 하지만 스노우드롭은 누구도 들여놓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제 아름다운 빗만 보세요 라고 말하며 독이 든 빗을 내밀었습니다. 빗은 너무나 예뻐서 스노우드롭은 빗을 집어 머리에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독이 너무 강해서 스노우드롭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여기 누워있어라, 여왕은 말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그날 저녁 일찍 난쟁이들이 돌아왔고 스노우드롭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하고 곧 독이 든 빗을 발견했습니다. 빗을 치우자 스노우드롭은 정신을 차렸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난쟁이들은 스노우드롭에게 다시 한번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여왕은 집으로 돌아가 거울을 보며 이전과 똑같은 대답을 읽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스노우드롭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내 목숨을 걸더라도. 여왕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독이 든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겉모습은 매우 붉고 먹음직스러웠지만 한 입만 먹어도 반드시 죽게 됩니다. 여왕은 늙은 농부 부인으로 변장하고 언덕을 넘어 난쟁이들의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스노우드롭은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누구도 들여놓을 수 없어요. 난쟁이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늙은 부인은 말하며 하지만 적어도 이 예쁜 사과는 받아주세요. 드릴게요. 안 돼요. 스노우드롭은 말했습니다.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리석은 소녀. 늙은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뭘 두려워하는 거니? 독이 든다고 생각하니? 어서 한 조각은 내가 먹고 너도 한 조각 먹어. 사과는 한쪽은 좋고 다른 쪽은 독이 든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스노우드롭은 사과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먹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늙은 부인이 사과를 먹는 모습을 보더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에 사과를 넣는 순간 스노우드롭은 땅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널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여왕은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오, 여왕님,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여왕의 사악한 마음은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고 그 어떤 마음보다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와 스노우드롭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숨소리가 없었고 난쟁이들은 스노우드롭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난쟁이들은 스노우드롭을 안아 올리고 머리를 빗어주고 와인과 물로 얼굴을 씻어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스노우드롭은 완전히 죽은 것 같았습니다. 난쟁이들은 스노우드롭을 관에 눕히고 7명 모두 그녀를 3일 밤낮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묻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뺨은 여전히 붉고 얼굴은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난쟁이들은 우리는 그녀를 차가운 땅에 묻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리관을 만들어 그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녀의 이름과 그녀가 왕국의 공주였다는 사실을 금빛 글자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관은 언덕 사이에 놓였고 난쟁이 중 한 명이 항상 곁을 지키며 지켜봤습니다. 하늘의 새들도 찾아와 눈송이를 슬퍼했습니다. 먼저 올빼미가, 그 다음에는 까마귀가, 마지막으로 비둘기가 찾아와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눈송이는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고 흑단나무처럼 검었습니다. 마침내 왕자가 찾아와 난쟁이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눈송이를 보고 금빛 글자로 쓰인 내용을 읽었습니다. 왕자는 난쟁이들에게 돈을 주며 그녀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난쟁이들은 세상의 모든 금덩이로도 그녀를 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왕자를 불쌍히 여겨 관을 주었습니다. 왕자가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관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녀의 입술 사이에서 사과의 조각이 떨어져 나왔고 눈송이는 깨어나 나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걱정 마세요. 안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자는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나는 당신을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 제 아버지의 궁궐로 와서 저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눈송이는 동의하고 왕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결혼식을 위해 화려하고 웅장하게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초대에 응한 사람 중에는 눈송이의 옛적인 여왕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거울아, 진실을 말해줘. 이 나라의 모든 여인들 중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진 여왕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분노했지만 질투심과 호기심이 너무 커서 신부를 보러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하여 보니 눈송이 외 아무도 없었고
눈송이는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질식하며 쓰러져 죽었습니다. 눈송이와 왕자는 그 땅에서 많은 해 동안 행복하게 살고 다스렸고, 때때로 산으로 올라가 어려울 때 친절을 베풀어준 난쟁이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늙은 요리사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소원을 이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힘을 빼앗아 갔습니다. 요리사는 닭을 잡아 조각내어 닭의 피를 여왕의 앞치마와 드레스에 흩뿌렸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를 비밀 장소로 데려가 젖을 먹이는 간호사를 배치했고, 요리사는 왕에게 달려가 여왕이 야생 짐승들에게 아이를 빼앗기게 했다고 모함했습니다. 왕은 여왕의 앞치마에 묻은 피를 보고 그 말을 믿고 격분하여 햇빛과 달빛조차 들지 못하는 높은 탑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왕을 그곳에 가두어 벽돌로 막았습니다. 여왕은 굶어 죽을 때까지 7년간 음식과 물 한 방울 없이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두 천사를 하늘에서 흰비둘기 모습으로 보내 여왕에게 매일 2번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소원을 이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다면 아이가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요리사는 궁궐을 떠나 아이에게 갔습니다. 아이는 이미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요리사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궁궐과 정원,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원으로 가져보렴. 아이가 말하기도 전에 아이가 소원했던 모든 것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 후 요리사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외로울 테니 예쁜 소녀를 친구로 소원해보렴. 왕자도 그렇게 소원하자 아름다운 소녀가 즉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어느 화가도 그려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왕자와 소녀는 함께 놀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늙은 요리사는 귀족처럼 사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왕자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어 할까봐 그럴 경우 자신에게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는 소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그의 침대에 가서 이 칼을 꽂아 그의 심장과 혀를 가져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요리사는 돌아갔고 다음 날 돌아왔을 때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말했습니다. 무고한 아이의 피를 흘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요리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요리사가 떠난 후 소녀는 사슴 한 마리를 데려와 죽이고 그 심장과 혀를 가져와 접시에 담았습니다. 요리사가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소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덮어라. 그때 악한 요리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이의 심장과 혀는 어디 있느냐? 소녀는 접시를 요리사에게 내밀었지만 왕자는 이불을 벗어던지고 말했습니다. 노회한 죄인, 어째서 나를 죽이려 했느냐? 이제 내 죄를 선고하겠다. 너는 검은색 푸들로 변하여 목에 금빛 깃발을 두르게 될 것이며 불타는 숯을 먹을 것이다. 숯에서 불길이 솟아나올 때까지 말이다. 늙은이는 이 말을 마치자마자 푸들로 변했고 목에는 금빛 깃발이 두러졌습니다. 요리사들은 살아있는 숯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왕자는 숯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숯에서 불길이 솟아오르자 왕자는 잠시 더 머물며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직 살아계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 왕자는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겠네. 내가 함께 간다면 너를 보살펴주겠다.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나를 모르는 낯선 땅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소녀가 쉽게 응낙하지 않자 둘은 떨어질 수 없기에 왕자는 소녀를 아름다운 분홍꽃으로 변하게 하여 함께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왕자는 푸들이 자신을 따라오게 했습니다. 왕자는 어머니가 갇혀있는 탑으로 갔고 탑이 너무 높았기에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했습니다. 왕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안을 들여다보며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왕 폐하, 아직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돌아가셨습니까?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방금 음식을 드셨고 아직 배가 부릅니다. 천사들이 계신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맹수에게 끌려갔다고 알려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으며 곧 당신을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왕자는 다시 내려와 아버지께 갔고 낯선 사냥꾼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그를 모시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왕은 그가 능숙하고 사냥감을 구할 수 있다면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슴은 이 지역이나 나라 어느 곳에도 서식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왕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냥감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냥꾼들을 소집하여 함께 숲으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숲으로 들어가 사냥꾼들을 한 줄로 세우고 입구는 그가 서 있는 곳으로 하여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200마리 이상의 사슴들이 한꺼번에 원 안에 뛰어들어왔고 사냥꾼들은 사슴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사슴들은 모두 60대의 시골 마차에 실려 왕에게로 향했습니다. 왕은 오랜만에 밥상을 풍족하게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왕은 크게 기뻐하며 다음 날에는 온 궁궐의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도록 명령하고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모두 모이자 왕은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우 재치 있으니 내 옆에 앉도록 하라. 사냥꾼은 대답했습니다. 군주 폐하, 저는 가난한 사냥꾼입니다. 하지만 왕은 그를 옆에 앉히도록 계속 주장했습니다. 왕은 그가 앉을 때까지 완강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있는 동안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왕의 주요 하인 중 한 명이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가 아직 살아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물어보기를 바랐습니다. 왕이 그를 앉히자마자 왕은 말을 시작했습니다. 폐하, 저희는 이곳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탑에 갇힌 왕비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직 살아계신가요? 아니면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나 왕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사랑하는 아들을 맹수에게 찢어지게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이 일어섰습니다. 폐하, 아버지,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십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며 맹수에게 실려간 것이 아니라 늙은 요리사가 어머니의 품에서 저를 훔쳐내어 잠든 어머니의 앞치마에 닭피를 묻혔습니다. 사냥꾼은 금빛 목걸이를 한 개에게 저놈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있는 숯을 가져오게 하여 모두 앞에서 숯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개 입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에 사냥꾼은 왕에게 개를 본래 모습으로 보게 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요리사의 모습으로 되돌리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요리사가 흰 앞치마와 옆에 든 칼을 든 채 즉시 나타났습니다. 왕은 요리사를 보자 격분을 터뜨리며 그를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냥꾼은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헌신적으로 길러주었지만 후에 저를 죽이려 했으나 자신의 목숨이 걸려도 그러지 않은 여인을 보시겠습니까? 왕은 대답했습니다. 보기를 원한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어머니를 아름다운 꽃의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분홍꽃을 꺼내 왕의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 꽃은 왕이 지금까지 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본래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화가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왕은 2명의 시녀와 2명의 종을 보내 탑에서 왕비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를 탑에서 지탱해 주신 자비롭고 자비로운 신께서 곧 저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녀는 3일 더 살다가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시신이 묻힐 때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던 2마리의 흰 비둘기, 즉 천사의 모습으로 그녀의 시신을 따라와 그녀의 무덤 위에 앉았습니다. 늙은 왕은 요리사를 4조각으로 찢어버리라고 명령했지만 슬픔에 잠긴 왕은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주머니 속꽃으로 데려온 아름다운 처녀와 결혼했고 그들은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영리한 엘사이. 영리한 엘사이라고 불리는 딸을 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장했을 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결혼시키겠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네, 만약 누군가가 그녀를 맞이하겠다고 한다면요. 그러자 멀리서 한 남자가 찾아와 엘사이를 구애했고 그의 이름은 한스였습니다. 하지만 한스는 LSI가 정말 영리해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오, 아버지 말씀대로 꽤 정신이 맑군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는 바람이 골목길을 따라 불어오는 것도 알고 파리들이 기침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겠어요. 만약 정말 영리하지 않다면 나는 그녀를 안 받을 거다. 한스는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앉아있을 때 어머니는 엘사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사이야, 지하실에 가서 맥주를 가져다 줄래? 엘사이는 재치있게 항아리 뚜껑을 톡톡 두드리며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하실에서 의자를 가져와 통 앞에 놓으니 굽히거나 허리를 다치거나 예상치 못한 부상을 입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엘사이는 컵을 앞에 놓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맥주가 흐르는 동안에도 눈을 팔지 않고 벽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벽 위에 걸려있는 도끼를 발견했습니다. 석공들이 실수로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엘사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스를 맞이하고 우리는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서 여기에 와서 맥주를 길어 올린다면 저 도끼가 그의 머리에 떨어져 그를 죽일 거예요. 그러고는 엘사이는 울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앞으로 닥칠 불행에 대해 온 힘을 다해 울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2층에 있던 사람들은 맥주를 기다렸지만 엘사이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녀에게 말했습니다. 애들 방에 가서 엘사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녀는 지하실로 내려가 엘사이가 통 앞에 앉아 크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엘사이야, 왜 울고 있니? 하녀가 물었습니다. 엘사이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울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한스를 맞이하고 우리는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서 맥주를 길어 올려야 한다면 도끼가 그의 머리에 떨어져 그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자 하녀는 말했습니다. 정말 영리한 엘사이를 뒀네요. 하녀도 엘사이 옆에 앉아 엘사이처럼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하녀가 돌아오지 않자 2층에 있던 사람들은 맥주가 너무 당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하실에 가서 엘사이와 하녀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봐라. 아들은 지하실로 내려가 엘사이와 하녀가 함께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희는 왜 울고 있니? 아들이 물었습니다. 엘사이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울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한스를 맞이하고 우리는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서 맥주를 길어 올려야 한다면 도끼가 그의 머리에 떨어져 그를 죽일지도 몰라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정말 영리한 엘사이를 뒀네요. 아들도 엘사이 옆에 앉아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 있던 사람들은 아들을 기다렸지만 아들도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지하실에 가서 엘사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봐라. 어머니는 지하실로 내려가 세 사람이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원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사이는 어머니에게도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도끼에 맞춰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정말 영리한 엘사이를 뒀네요. 어머니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기다렸지만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갈증은 더욱 심해지자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지하실에 내려가 엘사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겠군. 남편이 지하실에 내려가 보니 모두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유를 듣고 엘사이의 아이가 원인이며 엘사이가 언젠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만약 아이가 도끼 아래에 앉아 맥주를 따르는 바로 그 순간 도끼가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오, 정말 영리한 엘사이로군. 그리고 자리에 앉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랑은 위에서 혼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나도 내려가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신랑이 내려가 보니 5명 모두 비참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불행이 일어난 겁니까? 신랑이 물었습니다. 엘사이는 말했습니다. 아, 친애하는 한스,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서 술이나 따러 이곳에 오게 된다면 이쪽에 놓아둔 도끼가 떨어져 아이의 머리를 산산이 부술 수도 있습니다. 울지 않을 이유가 없겠습니까? 한스는 말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해할 필요는 없군. 당신은 정말 영리한 엘사이니까 나는 당신을 맞출 것이야. 그리고 엘사의 손을 잡고 이로 데려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6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는